조선시대 풍요로운 남도 땅 전라도의 한적한 고을에 덕망 높은 최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최은하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이 좋으니 산에 올라 약초를 좀 캐오겠습니다. 그래, 은하야. 조심하거라. 날이 유난히 더우니 쉬엄쉬엄 다니고. 은하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그녀의 맑은 눈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하는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근처 계곡으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와 선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잠시 후 선비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마을 뒷산입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합니다. 저희 집이 지척이니 부축해드릴 터이니 잠시 쉬어가시지요. 은하의 부축을 받은 선비는 비틀거리며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최진사가 딸을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은하야. 무슨 일이냐? 이 젊은이는 누구인고? 아버지, 산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모셔왔습니다. 더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우선 안으로 드시게. 최진사 부녀는 선비를 방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따뜻한 흰죽을 들고 왔습니다. 죽을 천천히 먹은 선비는 곧 기력을 되찾았고 자신을 구해준 부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기력을 차렸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와서 쓰러져 계셨던 것이오? 제 이름은 이선우라 합니다. 사실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더위에 지쳐 쓰러진 듯합니다. 이선우의 얼굴에는 기력은 회복되었으나 깊은 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는 법이라네. 최진사의 온화하지만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이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히 가실 곳이 없다면 여기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리 큰 신세를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산중이라 대접할 것은 없지만 편히 지내다 가시게. 최진사의 따뜻한 배려에 이선우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의 온갖 허드렛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와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캐고 물을 길어오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은하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선비님은 다른 양반들과는 참으로 다르십니다. 보통 이런 일은 꺼려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낭자와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지었고 그들 사이에는 풋풋하고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선우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나? 최진사의 다정한 물음에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분을 본받아 학문에 정진했지요. 헌데 어느 날 그분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죄로 의금부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군자인 척했지만 뒤로는 무고한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선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최진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허나 그렇다고 자네의 뜻까지 꺾여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따랐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선비의 길이었을 걸세.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학문에 정진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관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네. 최진사의 말에 이선우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와 은하는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말에 은하는 애써 아쉬움을 감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셨군요. 몸은 이제 괜찮으신지요? 예, 낭자와 어르신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뜻한 바를 이루고 반드시 낭자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반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 정혼자에게 주라 하셨던 유품입니다. 정혼자라는 말에 은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옷가락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최진사 부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과 낭자의 보살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며칠 뒤 평화롭던 초가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 대감이었습니다. 최진사, 잘 지냈는가?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사실 박 대감은 오래전부터 덕망 높은 최진사를 시기하여 모략으로 그의 땅을 빼앗고 산중으로 내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시오. 우리는 더 할 이야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자네가 내 땅에서 수년간 농사 지으며 소장료 한 푼 내지 않았더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 땅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땅이었소. 대감께서 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아 간 것이 아니오. 시끄럽다. 소장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박 대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여식이 우리 집에서 소장료만큼 일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천리 밖으로 떠나게. 박 대감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최진사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은하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나. 그날 밤 은하는 달빛 아래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가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보이지 않고 밥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은하는 박대감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햇볕에 얼굴이 그을렸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박대감의 아들, 한량 박도준의 희롱이었습니다. 정희야, 이리 고운 손이 거칠어져서야 되겠느냐. 내 사람이 되면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도 될 터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채통을 지키시지요. 박도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은하를 괴롭혔고 그녀는 매일 밤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진사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늠름한 모습의 선비가 하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3년 전 떠났던 이선우였습니다. 아니, 이선비가 아닌가? 이게 얼마만인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반갑게 제회했지만 이선우는 곧 은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은하 낭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최 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지난 3년간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선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양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양반가의 규수를 종으로 부리다니. 사실 이선우는 어르신의 조언대로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지금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감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진사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박 대감의 집에 사또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대감과 아들 박도준은 어서 나와 명을 받으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부자는 관아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백만수, 그대가 문서를 위조하여 최 진사의 땅을 갈취하고 과도한 소장료를 거두었으며 그의 여식을 강제로 종으로 부린 죄를 알렸다. 사또.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까? 조선시대 풍요로운 남도 땅 전라도의 한적한 고을에 덕망 높은 최 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최은하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이 좋으니 산에 올라 약초를 좀 캐오겠습니다. 그래, 은하야. 조심하거라. 날이 유난히 더우니 쉬엄쉬엄 다니고. 은하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그녀의 맑은 눈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하는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근처 계곡으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와 선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잠시 후 선비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마을 뒷산입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합니다. 저희 집이 지척이니 부축해드릴 터이니 잠시 쉬어가시지요. 은하의 부축을 받은 선비는 비틀거리며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최 진사가 딸을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은하야. 무슨 일이냐? 이 젊은이는 누구인고? 아버지, 산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모셔왔습니다. 더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우선 안으로 드시게.
최진사 부녀는 선비를 방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따뜻한 흰죽을 들고 왔습니다. 죽을 천천히 먹은 선비는 곧 기력을 되찾았고 자신을 구해준 부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기력을 차렸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와서 쓰러져 계셨던 것이오. 제 이름은 이선우라 합니다. 사실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더위에 지쳐 쓰러진 듯합니다. 이선우의 얼굴에는 기력은 회복되었으나 깊은 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는 법이라네. 최진사의 온화하지만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이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히 가실 곳이 없다면 여기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리 큰 신세를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산중이라 대접할 것은 없지만 편히 지내다 가시게. 최진사의 따뜻한 배려에 이선우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의 온갖 허드레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와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캐고 물을 길어오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은하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선비님은 다른 양반들과는 참으로 다르십니다. 보통 이런 일은 꺼려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낭자와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지었고 그들 사이에는 풋풋하고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선우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나? 최진사의 다정한 물음에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분을 본받아 학문에 정진했지요. 헌데 어느 날 그분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죄로 의금부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군자인 척했지만 뒤로는 무고한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선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최진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허나 그렇다고 자네의 뜻까지 꺾여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따랐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선비의 길이었을 걸세.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학문에 정진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관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네. 최진사의 말에 이선우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와 은하는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말에 은하는 애써 아쉬움을 감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셨군요. 몸은 이제 괜찮으신지요? 예, 낭자와 어르신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뜻한 바를 이루고 반드시 낭자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반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 정혼자에게 주라 하셨던 유품입니다. 정혼자라는 말에 은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옷가락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최 진사 부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과 낭자의 보살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며칠 뒤 평화롭던 초가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대감이었습니다. 최 진사, 잘 지냈는가?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사실 박대감은 오래전부터 덕망 높은 최 진사를 시기하여 모략으로 그의 땅을 빼앗고 산중으로 내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시오. 우리는 더 할 이야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자네가 내 땅에서 수년간 농사 지으며 소장료 한 푼 내지 않았더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 땅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땅이었소. 대감께서 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아 간 것이 아니오. 시끄럽다. 소장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박대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여식이 우리 집에서 소장료만큼 일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천리 밖으로 떠나게. 박대감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최 진사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은하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나. 그날 밤 은하는 달빛 아래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진사가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보이지 않고 밥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은하는 박대감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햇볕에 얼굴이 그을렸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박대감의 아들, 한량 박도준의 희롱이었습니다. 정희야, 이리 고운 손이 거칠어져서야 되겠느냐. 내 사람이 되면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도 될 터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채통을 지키시지요. 박도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은하를 괴롭혔고 그녀는 매일 밤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진사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늠름한 모습의 선비가 하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3년 전 떠났던 이선우였습니다. 아니, 이 선비가 아닌가? 이게 얼마만인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반갑게 제회했지만 이선우는 곧 은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은하 낭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최 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지난 3년간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선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양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양반가의 규수를 종으로 부리다니. 사실 이선우는 어르신의 조언대로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지금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감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진사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박 대감의 집에 사또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대감과 아들 박도준은 어서 나와 명을 받으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부자는 관아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백만수, 그대가 문서를 위조하여 최 진사의 땅을 갈취하고 과도한 소장료를 거두었으며 그의 여식을 강제로 종으로 부린 죄를 알렸다. 사또.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까? 조선시대 풍요로운 남도 땅 전라도의 한적한 고을에 덕망 높은 최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최은하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이 좋으니 산에 올라 약초를 좀 캐오겠습니다. 그래, 은하야. 조심하거라. 날이 유난히 더우니 쉬엄쉬엄 다니고. 은하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그녀의 맑은 눈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하는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근처 계곡으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와 선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잠시 후 선비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마을 뒷산입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합니다. 저희 집이 지척이니 부축해드릴 터이니 잠시 쉬어가시지요. 은하의 부축을 받은 선비는 비틀거리며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최진사가 딸을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은하야. 무슨 일이냐? 이 젊은이는 누구인고? 아버지, 산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모셔왔습니다. 더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우선 안으로 드시게. 최진사 부녀는 선비를 방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따뜻한 흰죽을 들고 왔습니다. 죽을 천천히 먹은 선비는 곧 기력을 되찾았고 자신을 구해준 부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기력을 차렸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와서 쓰러져 계셨던 것이오? 제 이름은 이선우라 합니다. 사실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더위에 지쳐 쓰러진 듯합니다. 이선우의 얼굴에는 기력은 회복되었으나 깊은 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는 법이라네. 최진사의 온화하지만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이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히 가실 곳이 없다면 여기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리 큰 신세를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산중이라 대접할 것은 없지만 편히 지내다 가시게. 최진사의 따뜻한 배려에 이선우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의 온갖 허드레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와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캐고 물을 길어오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은하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선비님은 다른 양반들과는 참으로 다르십니다. 보통 이런 일은 꺼려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낭자와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지었고 그들 사이에는 풋풋하고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선우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나? 최진사의 다정한 물음에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분을 본받아 학문에 정진했지요. 헌데 어느 날 그분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죄로 의금부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군자인 척했지만 뒤로는 무고한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선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최 진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허나 그렇다고 자네의 뜻까지 꺾여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따랐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선비의 길이었을 걸세.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학문에 정진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관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네. 최 진사의 말에 이선우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와 은하는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말에 은하는 애써 아쉬움을 감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셨군요. 몸은 이제 괜찮으신지요? 예, 낭자와 어르신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뜻한 바를 이루고 반드시 낭자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반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 정혼자에게 주라 하셨던 유품입니다. 정혼자라는 말에 은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옷가락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최 진사부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과 낭자의 보살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며칠 뒤 평화롭던 초가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 대감이었습니다. 최 진사, 잘 지냈는가?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사실 박 대감은 오래전부터 덕망 높은 최 진사를 시기하여 모략으로 그의 땅을 빼앗고 산중으로 내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시오. 우리는 더 할 이야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자네가 내 땅에서 수년간 농사 지으며 소장료 한 푼 내지 않았더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 땅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땅이었소. 대감께서 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아 간 것이 아니오. 시끄럽다. 소장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박 대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여식이 우리 집에서 소장료만큼 일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천리 밖으로 떠나게. 박 대감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최 진사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은하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나. 그날 밤 은하는 달빛 아래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진사가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보이지 않고 밥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은하는 박대감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햇볕에 얼굴이 그을렸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박대감의 아들, 한량 박도준의 희롱이었습니다. 정희야, 이리 고운 손이 거칠어져서야 되겠느냐. 내 사람이 되면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도 될 터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채통을 지키시지요. 박도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은하를 괴롭혔고 그녀는 매일 밤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진사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늠름한 모습의 선비가 하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3년 전 떠났던 이선우였습니다. 아니, 이 선비가 아닌가? 이게 얼마만인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반갑게 제회했지만 이선우는 곧 은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은하 낭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최 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지난 3년간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선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양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양반가의 규수를 종으로 부리다니. 사실 이선우는 어르신의 조언대로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지금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감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진사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박 대감의 집에 사또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대감과 아들 박도준은 어서 나와 명을 받으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부자는 관아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백만수, 그대가 문서를 위조하여 최 진사의 땅을 갈취하고 과도한 소장료를 거두었으며 그의 여식을 강제로 종으로 부린 죄를 알렸다. 사또.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까? 조선시대 풍요로운 남도 땅 전라도의 한적한 고을에 덕망 높은 최 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최은하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이 좋으니 산에 올라 약초를 좀 캐오겠습니다. 그래, 은하야. 조심하거라. 날이 유난히 더우니 쉬엄쉬엄 다니고. 은하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그녀의 맑은 눈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하는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근처 계곡으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와 선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잠시 후 선비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마을 뒷산입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합니다. 저희 집이 지척이니 부축해드릴 터이니 잠시 쉬어가시지요. 은하의 부축을 받은 선비는 비틀거리며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최 진사가 딸을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은하야. 무슨 일이냐? 이 젊은이는 누구인고? 아버지, 산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모셔왔습니다. 더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우선 안으로 드시게.
최진사 부녀는 선비를 방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따뜻한 흰죽을 들고 왔습니다. 죽을 천천히 먹은 선비는 곧 기력을 되찾았고 자신을 구해준 부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기력을 차렸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와서 쓰러져 계셨던 것이오. 제 이름은 이선우라 합니다. 사실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더위에 지쳐 쓰러진 듯합니다. 이선우의 얼굴에는 기력은 회복되었으나 깊은 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는 법이라네. 최진사의 온화하지만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이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히 가실 곳이 없다면 여기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리 큰 신세를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산중이라 대접할 것은 없지만 편히 지내다 가시게. 최진사의 따뜻한 배려에 이선우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의 온갖 허드렛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와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캐고 물을 길어오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은하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선비님은 다른 양반들과는 참으로 다르십니다. 보통 이런 일은 꺼려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낭자와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지었고 그들 사이에는 풋풋하고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선우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나? 최진사의 다정한 물음에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분을 본받아 학문에 정진했지요. 헌데 어느 날 그분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죄로 의금부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군자인 척했지만 뒤로는 무고한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선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최진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허나 그렇다고 자네의 뜻까지 꺾여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따랐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선비의 길이었을 걸세.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학문에 정진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관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네. 최진사의 말에 이선우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와 은하는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말에 은하는 애써 아쉬움을 감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셨군요. 몸은 이제 괜찮으신지요? 예, 낭자와 어르신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뜻한 바를 이루고 반드시 낭자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반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 정혼자에게 주라 하셨던 유품입니다. 정혼자라는 말에 은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옷가락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최 진사 부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과 낭자의 보살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며칠 뒤 평화롭던 초가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 대감이었습니다. 최 진사, 잘 지냈는가?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사실 박 대감은 오래전부터 덕망 높은 최 진사를 시기하여 모략으로 그의 땅을 빼앗고 산중으로 내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시오. 우리는 더 할 이야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자네가 내 땅에서 수년간 농사 지으며 소장료 한 푼 내지 않았더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 땅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땅이었소. 대감께서 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아 간 것이 아니오. 시끄럽다. 소장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박 대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여식이 우리 집에서 소장료만큼 일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천리 밖으로 떠나게. 박 대감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최 진사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은하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나. 그날 밤 은하는 달빛 아래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진사가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보이지 않고 밥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은하는 박 대감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햇볕에 얼굴이 그을렸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박 대감의 아들 한량 박도준의 희롱이었습니다. 정희야, 이리 고운 손이 거칠어져서야 되겠느냐. 내 사람이 되면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도 될 터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채통을 지키시지요. 박도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은하를 괴롭혔고 그녀는 매일 밤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진사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늠름한 모습의 선비가 하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3년 전 떠났던 이선우였습니다. 아니, 이선비가 아닌가? 이게 얼마만인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반갑게 재회했지만 이선우는 곧 은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은하 낭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최 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지난 3년간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선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양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양반가의 규수를 종으로 부리다니. 사실 이선우는 어르신의 조언대로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지금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감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진사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박 대감의 집에 사또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대감과 아들 박도준은 어서 나와 명을 받으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부자는 관아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백만수, 그대가 문서를 위조하여 최 진사의 땅을 갈취하고 과도한 소장료를 거두었으며 그의 여식을 강제로 종으로 부린 죄를 알렸다. 사또.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증자가 있사옵니까? 조선시대 풍요로운 남도 땅 전라도의 한적한 고을에 덕망 높은 최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최은하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이 좋으니 산에 올라 약초를 좀 캐오겠습니다. 그래, 은하야. 조심하거라. 날이 유난히 더우니 쉬엄쉬엄 다니고. 은하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그녀의 맑은 눈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하는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근처 계곡으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와 선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잠시 후 선비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곳은 마을 뒷산입니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듯합니다. 저희 집이 지척이니 부축해드릴 터이니 잠시 쉬어가시지요. 은하의 부축을 받은 선비는 비틀거리며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최진사가 딸을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은하야. 무슨 일이냐? 이 젊은이는 누구인고? 아버지, 산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모셔왔습니다. 더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우선 안으로 드시게. 최진사 부녀는 선비를 방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따뜻한 흰죽을 들고 왔습니다. 죽을 천천히 먹은 선비는 곧 기력을 되찾았고 자신을 구해준 부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기력을 차렸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와서 쓰러져 계셨던 것이오? 제 이름은 이선우라 합니다. 사실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더위에 지쳐 쓰러진 듯합니다. 이선우의 얼굴에는 기력은 회복되었으나 깊은 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는 법이라네. 최진사의 온화하지만 꿰뚫어보는 듯한 말에 이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히 가실 곳이 없다면 여기서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리 큰 신세를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산중이라 대접할 것은 없지만 편히 지내다 가시게. 최진사의 따뜻한 배려에 이선우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의 온갖 허드레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와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캐고 물을 길어오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 신부님에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은하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선비님은 다른 양반들과는 참으로 다르십니다. 보통 이런 일은 꺼려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낭자와 어르신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지었고 그들 사이에는 풋풋하고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선우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나? 최진사의 다정한 물음에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분을 본받아 학문에 정진했지요. 헌데 어느 날 그분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죄로 의금부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군자인 척했지만 뒤로는 무고한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걷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선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최진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허나 그렇다고 자네의 뜻까지 꺾여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따랐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선비의 길이었을 걸세.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학문에 정진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관리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네. 최진사의 말에 이선우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와 은하는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한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말에 은하는 애써 아쉬움을 감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셨군요. 몸은 이제 괜찮으신지요? 예, 낭자와 어르신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뜻한 바를 이루고 반드시 낭자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반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 정혼자에게 주라 하셨던 유품입니다. 정혼자라는 말에 은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옷가락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최진사 부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과 낭자의 보살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며칠 뒤 평화롭던 초가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 대감이었습니다. 최진사, 잘 지냈는가?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사실 박 대감은 오래전부터 덕망 높은 최진사를 시기하여 모략으로 그의 땅을 빼앗고 산중으로 내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시오. 우리는 더할 이야기가 없는 줄로 아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가? 자네가 내 땅에서 수년간 농사 지으며 소장료 한 푼 내지 않았더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 땅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땅이었소. 대감께서 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아 간 것이 아니오. 시끄럽다. 소장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박 대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여식이 우리 집에서 소장료만큼 일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천리 밖으로 떠나게. 박 대감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최진사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은하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나. 그날 밤 은하는 달빛 아래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가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보이지 않고 밥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와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하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은하는 박대감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햇볕에 얼굴이 그을렸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